고졸 농사꾼 주제에 감히 의사한테 그런 일을 시켜? 너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시어머니가 대뜸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고 동서는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님은 진짜 무식해서 눈치도 없나 봐요. 제가 배추나 나르려고 의사 된 줄 아세요? 저는 뺨을 감싸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홍 실장님, 저예요. 내일 아침에 사무실로 좀 나와주세요. 처리할 일이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흐르더니 상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드디어 시작하시는 겁니까?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제가 왜 그런 전화를 걸었는지,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전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인연 이어가시고요. 사시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정의 평안과 건강, 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2년 차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계절 따라 짓는 작물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봄에는 상추와 시금치를, 여름에는 토마토와 오이를, 가을에는 고추와 배추를, 겨울에는 무와 절임 배추를 길렀죠. 겉으로 보면 그냥 시골에서 흙 만지며 사는 평범한 농사꾼이죠. 고등학교 졸업이 제 학력의 전부고요. 대학은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고 저 역시 공부에는 큰 재주가 없었거든요. 졸업하자마자 부모님 농사일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이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피부는 평생 햇볕 아래서 일한 탓에 거뭇하게 그을려 있고 손은 거칠고 마디마디가 굵어요. 화장은 거의 안 하고 늘 몸빼바지나 편한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처음 저를 보는 사람들은 열이면 열 시골 아주머니시구나 하고 그냥 지나쳤죠. 저도 딱히 그걸 부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짓는 배추 한 포기, 고추 한 근에 정성을 담는 게 좋았고 그렇게 흙을 만지며 사는 삶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사실 저는 새벽마다 직접 밭을 돌아보며 작황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부지런한 농사꾼의 일상 정도로 보였겠지만 저에게는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물건이 나가는 날에는 반드시 제가 직접 품질을 확인해야 마음이 놓였거든요. 이웃들은 종종 저를 보며 저렇게까지 유난스럽게 농사지을 일인가 하고 신기해하곤 했습니다. 남편과는 29에 만나 30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옆 마을에서 작은 정미소를 운영하던 집 아들이었는데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아이 없이 12년째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었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저희 부부는 그 시간을 지나오며 서로를 더 단단히 붙잡게 됐습니다. 지금은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스스로 위안 삼으며 살고 있어요. 시댁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래로 아들이 둘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장남이고 시동생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학벌과 직업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었어요. 본인이 젊은 시절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했던 게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었다고 나중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식들과 며느리들 학벌에는 유독 엄격하셨죠.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건넨 첫마디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니?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즉, 대학은 안 나오고, 뭐, 요즘 세상에 그럴 수도 있지.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은근히, 때로는 노골적으로 학벌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시어머니 세대에는 학벌이 곧 사람의 값어치라고 믿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저도 대학을 못 간 게 딱히 자랑은 아니니 그 정도는 감수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결혼하고 3년쯤 지났을 때 시동생이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동서였어요. 대학병원 산부인과 레지던트로 근무 중이었고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를 처음 본 순간부터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신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뜬 목소리로 시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예, 이 아가씨 정말 의사야? 그것도 산부인과? 시동생이 자랑스러운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지금 산부인과 레지던트예요. 올해 전문의 시험만 통과하면 전문의가 돼요. 시어머니는 손뼉까지 치며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복이니. 우리 집안에 의사 며느리가 들어오는구나.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연신 동서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상을 차리고 치우며 조용히 자리를 지켰죠. 그때는 그게 그저 시어머니의 성격이려니, 새 식구를 반기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희 결혼식은 형편에 맞게 조촐하게 치렀던 반면, 동서와 시동생의 결혼식은 서울의 큰 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하객들에게 일일이 동서를 소개하며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하객들 사이를 돌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예요. 대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랍니다. 그날 저는 한쪽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어떤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나는 나대로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난 뒤 동서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병원 산부인과 임상교수로 임용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셨어요. 이쯤에서 동서라는 사람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려야겠네요. 동서는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답게 늘 단정한 정장이나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다녔습니다. 피부는 백옥같이 희었고 손에는 흉터 하나 없었으며 차분하고 우아한 말투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들 귀부인 같다고 감탄하곤 했죠. 동서는 저를 대할 때 대놓고 막말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돌려서 사람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처음 몇 번은 그저 배려심 많고 겸손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다정한 말투 속에 은근한 계급의식이 숨어 있다는 걸 저는 조금씩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결혼 초기 동서는 저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건네곤 했습니다. 동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러나 은근한 뉘앙스를 담아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하루 종일 밭에서 흙 만지는 거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힘든 일이긴 하지만 나름 보람 있어. 동서가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요, 사람마다 적성이 다른 거니까요. 저는 공부 쪽이었고 형님은 몸 쓰는 쪽이었나 봐요.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 담긴 은근한 계급의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번 속으로 사귀면서도 겉으로는 웃어넘겼어요.
처음엔 그저 말버릇이려니 했습니다. 배운 사람 특유의 화법이라고 굳이 나쁜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애썼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동서에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 제 안에 조금씩 앙금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늘 저를 은근히 낮춰 부르는 듯한 말투를 썼고 그러면서도 절대 대놓고 무례하게 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견디기 힘든 부분이었어요. 대놓고 무시하면 화라도 낼 텐데 저렇게 웃으면서 돌려 말하니 뭐라 반박할 말도 마땅치 않았거든요. 동서가 아들을 낳았을 때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온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물론이고 매달 손주 육아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 지원하기 시작하셨죠. 시어머니가 흐뭇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둘째가 애 키우면서 병원 일까지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줘야지. 반면 저희 부부에게는 그런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드리는 게 당연한 도리처럼 여겨졌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애도 없으니 돈 쓸 데도 없잖니. 형편 넉넉한 게 다행이지 뭐. 애가 없다는 이유로 저희 부부의 사정을 함부로 재단하는 그 말이 참 아팠습니다. 저희에게도 나름의 사연이 있었는데 그걸 헤아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남편이 화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은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사정이 있는 건데. 시어머니가 되레 큰 소리를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없는 말 했니? 사실을 말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저는 그때마다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말리곤 했습니다. 제가 낮은 목소리로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여보, 그냥 넘어가자.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남편이 답답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참으니까 엄마가 계속 저러시는 거야. 남편 말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평화롭게 넘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시댁 식구들은 어김없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종일 손을 놀렸습니다. 반면 동서는 잠깐 얼굴을 비치고는 곧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서, 지금 쉬려고? 시어머니가 대신 나서서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애 낳고 몸도 안 좋은데 뭘 자꾸 일을 시키려고 그래. 너는 몸도 튼튼하고 워낙 일이 손에 익었잖니.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서가 아이를 낳은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명절 일에서 완전히 열애되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며 다시 전을 부쳤습니다. 그날 저녁 상을 다 차리고 나서야 동서는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동서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원래 이런 일에 소질이 없어서.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야 뭐 늘 하던 일인데. 동서가 은근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형님은 이런 거 잘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저는 병원에서 사람 살리는 일 하느라 이런 건 영 손에 안 익어서요. 말은 겸손한 척했지만 그 안에 담긴 뉘앙스가 저를 은근히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이듬해 설 명절이었습니다. 세배를 드리러 온 친척들과 동네 어르신 몇 분이 시댁에 모인 자리였는데 시어머니는 손님들에게 동서를 소개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쪽은 우리 둘째 며느리예요.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랍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손님들이 감탄하며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한 이웃 어르신이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 대단하시네. 젊은 나이에 교수라니. 동서가 겸손한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아직 배울 게 많죠.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를 소개할 차례가 왔을 때 시어머니는 짧게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아, 이쪽은 큰애예요. 시골에서 농사 지어요. 손님들은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서 있었죠. 그 순간 옆에 있던 남편의 얼굴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괜찮아? 엄마가 또 저러시네. 제가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늘 있던 일인데 뭐. 하지만 사실 저는 속으로 조금씩 무언가가 쌓여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의 동창 모임이 저희 시댁에서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들 6-7분이 오셔서 점심을 함께하는 자리였는데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음식 준비를 도우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창들이 도착하자마자 동서 자랑부터 늘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흥이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우리 둘째 며느리 얘기 들었어? 이번에 무슨 국제학회에서 상까지 받았다지 뭐니? 아유, 내 팔자에 이런 복이 다 있나 몰라. 동창 한 분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어머, 그 산부인과 교수라는 며느리? 정말 대단하네. 자네는 좋겠다. 시어머니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말도 마. 얼굴도 얼마나 예쁜지 어디를 가도 다들 우리 며느리 직업부터 물어봐. 그때 시어머니의 동창 한 분이 제 쪽을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근데 저쪽 며느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시어머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 쟤는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애지 뭐. 공부머리가 없어서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거든. 주방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순간 손이 멈칫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말도 어느 정도 익숙해질 법한데 그날따라 유독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동창 한 분이 위로하듯 말을 건넸습니다. 에이, 그래도 농사도 요즘은 다 기술이고 사업인데 뭘 그러니? 사람 일 다 다른 거지.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 말이 어딨어. 농사야 몸으로 때우는 일이지. 무슨 기술이 필요해. 그냥 몸뚱이 하나로 사는 거지.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시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에 며칠 입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녁 병원에 들러 시어머니 병간호를 도왔어요. 동서는 같은 병원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딱 한 번 얼굴을 비쳤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신 후 이웃들이 문병을 왔던 이야기를 하며 넌지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가 워낙 바쁘니 어쩔 수 없지. 큰애 너는 뭐 시간 많으니까 왔다 갔다 한 거고. 저는 순간 억울한 마음이 울컥 치밀었습니다. 저도 회사 일이 있었고 그 시기에 마침 큰 계약 건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을 밝힐 수는 없었기에 저는 그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바쁜 시기였는지 뻔히 아는데 엄마는 그걸 몰라주시네. 제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실 수밖에 없지.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그해 가을 무렵 동네에 작은 소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밭 근처 마을회관에서 부녀회 모임이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제 얘기가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웃 아주머니를 통해 전해 들은 얘기였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웃음 섞인 목소리로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자네 얘기가 나왔잖아.
누가 그러더라고. 저 집 배추밭 규모가 예전보다 훨씬 커졌다고. 무슨 트럭도 큰 게 매일 드나든다고 하고. 제가 태어난 척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그냥 좀 늘렸어요. 요즘 배추값이 좋아서 조금 욕심을 냈죠. 이웃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예전엔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집도 아니었잖아. 근데 요즘 보니까 자네가 무슨 유통사업을 크게 한다고 소문이 나던데 그것도 사실이야? 저는 순간 뜨끔했지만 애써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에이, 그냥 배추 좀 더 넓게 지어서 직거래하는 정도예요. 사업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이웃 아주머니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그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여보, 동네에서도 슬슬 얘기가 도나 봐. 이러다 시댁 귀에 먼저 들어가면 더 이상해질 것 같은데. 남편이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슬슬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소문으로 이상하게 전해지는 것보다는 우리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게 낫잖아. 제가 한숨을 쉬며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그 생각 안 해본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말씀드리면 뭐가 제일 걱정되는 줄 알아? 어머님이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실 거란 거야.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무시하시다가 내가 돈 좀 번다니까 갑자기 살갑게 구시면 그게 더 서글플 것 같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그건 그렇지. 엄마 성격에 분명 그러실 거야. 돈 좀 있다니까 갑자기 태도 바뀌면 그게 더 씁쓸하겠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것 말고도 걱정되는 게 있어. 밝히는 순간부터 어머님이 회사 일에 이것저것 관여하려 드실 수도 있고 시숙이나 다른 친척들도 이런저런 부탁을 하기 시작할 거야. 회사 취직시켜달라, 투자해달라, 그런 얘기들. 지금도 이렇게 복잡한데 거기다 돈 문제까지 얽히면 진짜 감당 안 될 것 같아.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 집 사람들 성격에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 이쯤에서 잠깐 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시집을 오기 훨씬 전 저는 부모님과 함께 배추 농사를 지으며 늘 한 가지 억울함을 안고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배추를 키워도 중간 유통업자들에게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부터 조금씩 동네 마트에 직접 납품을 시도했고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트럭 한 대로 근처 마트 몇 군데에 배추와 물을 실어 나르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친환경 인증을 받고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우연한 기회로 한 대형 병원 구내식당과 납품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저는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사업을 키웠습니다. 낮에는 밭에서 흙을 만지고 밤에는 거래처 서류를 검토하고 계약을 따내러 다녔죠. 남편은 그런 저를 옆에서 묵묵히 도와줬습니다. 홍 실장을 처음 만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원래 대형 유통회사에서 구매 담당으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저희 회사가 아직 자리 잡기 전이던 시절에 우연히 인연이 닿아 스카우트하게 됐습니다. 제가 홍 실장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회사라고 할 것도 없었잖아요. 트럭 2대에 직원 3명이 전부였는데 실장님은 그때 왜 저희 회사로 오셨어요? 홍 실장이 웃으며 옛일을 떠올렸습니다. 대표님이 그때 배추 품질 하나는 진짜 최고였거든요. 사람이 진심으로 농사 짓는다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면 믿고 같이 일해볼 만하다 싶었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홍 실장은 지금까지 저와 함께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처음엔 트럭 2대와 작은 사무실 하나로 시작했던 회사가 지금은 제법 규모를 갖춘 농업법인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저는 대표 자리에 앉아서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밭은 여전히 제가 직접 돌아봤고 작황도 제 눈으로 확인해야 마음이 놓였고 중요한 거래처로 나가는 물건은 반드시 제가 최종 검수를 했어요. 그게 제 나름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사실을 시댁에는 숨겼습니다. 남편만 알고 있었죠. 왜 숨겼냐고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사업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점점 커지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밝힐 수 있을 시기가 왔음에도 저는 계속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저를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돈이나 지위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시댁 앞에서는 그저 고졸에 농사 짓는 큰 며느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해 11월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은 매년 김장을 크게 했어요. 친척들과 이웃 아주머니들까지 몇 분 오셔서 함께 김장을 담그는 게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키운 배추를 트럭 한가득 싣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제 밭에서 기른 유기농 배추라 시댁 김장에 쓸 거라며 매년 제가 챙겨오곤 했거든요. 그날은 남편도 함께 트럭에서 배추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300포기가 넘는 양이라 둘이서 옮겨도 팔이 후들거릴 정도였어요. 마침 마당 한쪽 평상에는 동서가 예쁜 머그컵에 담긴 커피를 홀짝이며 여유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동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동서, 미안한데 배추 몇 포기만 같이 옮겨줄래? 양이 워낙 많아서 우리 둘이서만 하려니 좀 벅차네. 동서가 커피잔을 든 채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님은 진짜 무식해서 눈치도 없나 봐요. 제가 배추나 나르려고 의사 된 줄 아세요? 남편이 배추를 내리다 말고 어이없다는 얼굴로 끼어들었습니다. 남편이 언짢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재수 씨,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나도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나르고 있는데 앉아서 커피나 마시면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동서가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대꾸했습니다. 아주버님도 참 저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직업이에요. 이런 거친 일은 원래 형님같이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배추 몇 포기 옮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부탁이라고 저런 식으로 사람을 깔볼 일인가 싶었죠. 제가 억울함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동서, 그냥 잠깐 손 좀 보태달라는 거야. 그렇게 말할 것까지야. 동서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형님, 저도 나름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배추 나르는 일은 형님같이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때 마침 마당을 지나던 시어머니가 이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동서를 나무라 주실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의사한테 그런 일을 시켜? 너 정신이 있는 애 없는 애야. 그러시더니 대뜸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짝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너무 놀라 뺨을 감싸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누구에게 뺨을 맞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것도 배추 좀 같이 옮겨달라는 부탁 때문에 이런 취급을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은 바로 옆에서 그 장면을 고스란히 지켜봤습니다.
배추를 든 채로 얼어붙은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남편이 배추를 내던지듯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뺨을 때려요? 시어머니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대받았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이게 다 내 마누라가 버릇이 없어서 그런 거야. 동서가 시어머니 옆에서 팔짱을 낀 채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그러게 형님, 눈치껏 좀 알아서 하시지 그러셨어요. 세상에는 각자 위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마당에 있던 시동생이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시동생이 눈치를 보며 말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형수님 뺨까지 때릴 일은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여전히 분이 안 풀린 얼굴로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이게 다 버릇을 잘못 들여서 그런 거야. 형님이라고 유세 부리면서 우리 작은 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어디서 감히 대학병원 교수한테 배추를 나르라 말아야. 제가 뺨을 감싼 채 억울함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언제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그러세요. 그냥 손 좀 보태달라고 부탁한 것뿐이에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몰아붙였습니다. 부탁이든 뭐든 사람 봐가면서 해야지. 내가 그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옆에서 지켜보던 이웃 아주머니 한 분이 민망한 얼굴로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망신을 당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동서가 그 와중에도 여유롭게 팔짱을 낀 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형님, 저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이니까요. 형님도 참 사람 봐가면서 부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더는 못 참겠다는 듯 시어머니 앞으로 나섰습니다. 남편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배추 몇 포기 옮기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부탁이라고 사람 뺨까지 때려요. 저도 지금 옆에서 같이 나르고 있었잖아요. 시어머니가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맞받았습니다. 너는 남자니까 힘쓰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둘째는 의사잖아. 의사한테 배추를 나르라고 시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 아내는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그런 일이 익숙하겠지만 손윗사람이라고 우리 작은 애한테 유세 부리지 말라고. 남편이 답답한 얼굴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유세는 무슨 유세예요? 그냥 손 좀 보태달라고 부탁한 건데 이게 뺨 맞을 일이에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있던 다른 가족들도 그 광경을 봤지만 아무도 더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뺨이 얼얼한 채로 남편과 함께 남은 배추를 마저 내렸습니다. 트럭에서 배추를 하나씩 내리는데 팔이 후들거리고 눈물이 자꾸 앞을 가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목까지 더 많은 배추를 나르며 애써 화를 사기는 눈치였습니다. 배추를 다 내리고 나니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몸도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내내 저는 마당 한쪽에 쪼그려 앉아 소금물에 손을 담그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그 사이 다시 평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손도 대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나무라기는커녕 다가장까지 챙겨다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살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야, 이거 좀 먹으면서 쉬어. 괜히 무리하지 말고. 그 모습을 곁눈질로 지켜보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이 분을 사귀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진짜 어이가 없었어. 당신 뺨 맞는 거 바로 옆에서 보는데
나도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 제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태어나서 뺨 맞아본 게 처음이라 그런지 아직도 얼얼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이건 진짜 아니지. 지금 당장 전화해서 따져야겠어. 제가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만류했습니다. 여보, 지금 전화해봐야 싸움만 커져.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이 답답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한다는 게 뭔데? 이제 더는 못 참아. 엄마가 진짜 너무하셨어.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뺨의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배추 사건이 있고 나서 보름쯤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 생신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그날 있었던 일을 잊고 예전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동서가 최근 학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또다시 자랑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흥분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우리 둘째가 이번에 국제학회에서 상까지 받았다지 뭐니. 해외 학회에 몇 번을 나가는지 아주 대단해. 동서가 겸손한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어머님. 다음 달에도 학회 참석차 해외 나가야 하는데 이번에도 잘 다녀올게요. 저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향해 말을 돌리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비교하듯 말씀하셨습니다. 큰애 너는 뭐 요즘 그 농사는 잘 되니? 하기야 뭐 농사야 매년 거기서 거기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회사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국 여러 병원 급식실에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곳이 바로 동서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이었습니다. 물론 동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죠. 저희 회사는 병원 구매팀과 직접 계약을 맺었을 뿐 개별 의료진과 접촉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날은 병원 구매팀 담당자와 다음 분기 납품 물량을 조율하기 위해 미팅을 하던 자리였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가벼운 저녁 자리에서 담당자가 술 기운에 넌지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구매팀 담당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거 그냥 흘려 들으세요. 저희 병원 산부인과에 그 유명한 교수님 있잖아요. 그분 관련해서 병원 내에서 소문이 흉흉해요. 리베이트 문제로 감사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증거가 없어서 흐지부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그 교수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담당자가 대답한 이름은 다름 아닌 제 동서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애써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랑 오래 얽혀서 리베이트도 받고 해외 학회 지원비도 부풀려서 받고 연구비 집행에도 여러 편의를 봐줬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아니, 이건 그냥 소문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네요. 제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괜찮으니 말씀해 주세요. 담당자가 결국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했습니다. 같은 병원 젊은 남자 간호사랑도 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병원 안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얘기인데 워낙 다들 쉬쉬하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에도 남편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떠도는 소문만 믿고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 없이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저희 쪽이 곤란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몇 주간 저는 조용히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 고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 만약 이런 소문이 사실이라면 합법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가 신중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불륜 자체는 개인 사생활이라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약회사 리베이트나 연구비 비리는 다릅니다. 객관적인 자료나 제보가 있다면 확인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우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는 이후 몇 주에 걸쳐 병원 내부 감사 기록이나 학회 참석 내역, 연구비 집행 내역 등 합법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예전에 실제로 리베이트 의혹으로 감사가 진행됐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 정도면 병원 측에서 다시 감사에 들어갈 명분은 충분합니다. 다만 이걸 언제, 어떻게 쓰실지는 대표님 판단에 달려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일단 보관해 주세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날 밤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사실 확인해야 할 게 있어. 저는 그제야 남편에게 동서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크게 놀랐습니다. 남편이 놀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뭐, 그게 정말이야? 그럼 이거 병원에서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제가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섣불리 못 움직인 거야. 그런데 여보, 이제는 더 참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무조건 당신 편이니까. 저는 홍 실장에게 연락해 그동안 확보해둔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홍 실장이 신중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자료는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병원 감사실이나 관계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공개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준비해 두세요. 그로부터 몇 주 뒤 시댁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칠순 잔치였죠. 온 가족이 다 모이는 자리였고 시어머니 지인들도 여러 초대받아 참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잔치를 앞두고 저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잔칫날인데 다들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지. 특히 큰애 너 오늘은 좀 단정하게 하고 오너라. 어디 흙 묻은 옷 입고 오지 말고.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럴게요. 잔치 당일 시어머니 지인들이 하나둘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동서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님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둘째 며느리예요.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랍니다. 한 지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러세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동서가 우아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를 소개할 차례가 왔을 때 시어머니는 짧게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여기는 큰애예요.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지어요. 지인들은 별다른 반응 없이 지나쳤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서 있었죠.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시어머니 지인 한 분이 문득 저에게 궁금한 듯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 지인이 호기심 어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근데 큰 며느님은 자제분이 몇이세요? 둘째 며느님은 아들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동서가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신 대답했습니다. 형님은 아이가 없으세요. 두 분이 오래 사셨는데도 여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형님이 저희 애한테 유독 정을 많이 쏟으세요. 그것도 참 짠하죠. 식탁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애가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그것도 동서의 입을 통해 동정하듯 언급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시어머니가 그 틈을 타 한숨을 쉬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큰애가 그것도 참 안 됐죠. 그래서 그런지 큰애 앞으로는 뭘 물려줘도 뭐 딱히 물려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 나중 일은 어차피 둘째네가 다 챙기게 될 거예요. 안 그러니 큰애야? 저는 젓가락을 든 손이 파르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애가 없다는 사실도 아픈데 그걸 이용해 앞으로 챙길 것도 없는 사람 취급까지 당하니 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서가 그 분위기를 틈타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형님,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도 형님 마음 이해해요. 사람마다 사는 모습이 다 다른 거니까요. 형님은 형님대로 조용히 사시는 거고 저는 뭐 애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자리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중심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슬쩍 잡으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하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홍 실장님, 저예요. 지금 시작하세요. 홍 실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대표님. 지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저는 자리에 앉은 채로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동서, 저도 이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식탁에 있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제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실 그냥 농사만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회사는 직접 운영하는 농장만 3곳이고 계약 맺은 재배 농가가 전국에 150곳이 넘어요. 직원도 40명이 넘고 물류센터랑 선별장도 따로 운영하고 있고요. 병원, 호텔,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 납품하는 농업법인 대표예요. 작년 매출만 120억이 넘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말에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매출이 120억? 그게 무슨 소리야, 큰애야? 동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형님이 그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고 계셨다고요? 그럼 그동안 저희한테 왜 한 번도... 제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동서가 근무하는 병원도 저희 회사 거래처 중 하나예요.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저희 농장에서는 봄에는 상추랑 시금치, 여름엔 토마토랑 오이, 가을엔 고추랑 배추, 겨울엔 무랑 절인 배추까지 계절마다 품목을 바꿔가며 키워요. 저희 농장 물량만으로 부족한 건 계약 맺은 재배 농가들이랑 협력해서 전국에 납품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저는 그냥 시골에서 배추나 만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전화한 건 그동안 확보해둔 자료를 병원 감사실에 전달하라는 지시였어요. 동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자료요? 형님이 뭘 안다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서가 그 병원 남자 간호사랑 부적절한 관계 유지하고 있는 거, 그리고 제약회사 영업사원한테 리베이트 받고 연구비 편에 봐준 거,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동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와 동서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누가 좀 설명해봐. 동서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듯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반박했습니다. 형님, 지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확인도 안 된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함부로 꺼내시면 안 되죠. 제가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동서, 확인이 안 됐으면 굳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꺼냈겠어? 병원 감사실에도 이미 예전에 리베이트 문제로 조사받은 기록 있잖아. 그때는 증거가 부족해서 넘어갔지만 이번엔 좀 다를걸? 동서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동서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동서가 떨리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형님도 참. 갑자기 왜 이러세요? 오늘 아버님 칠순인데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옆에서 지켜보던 손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희가 자리를 좀 피해드릴까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손님들을 향해 사과했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죄송해요. 잠깐 집안일로 그런 거니 편하게 식사들 하세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동서를 향해 다급히 물었습니다. 여보, 지금 형수님 말이 사실이야? 리베이트니 뭐니 하는 그거 진짜야? 동서가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그게 그런 소문이 병원 내에 있긴 했는데 그거 다 증거 없이 흐지부지 된 일이야. 형님이 뭘 잘못 알고 계신 거라고. 제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동서, 그거 말고도 하나 더 있잖아. 같은 병원 간호사랑 부적절한 관계 유지하고 있는 거. 그것도 병원 안에서는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더라고. 식탁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동서에게 쏠렸습니다. 동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동생이 손을 부들부들 떨며 물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야? 동서가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온전히 깨달은 듯 며느리 둘을 번갈아 쳐다보며 아무 말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원래 말수가 적으신 분이라 가족 모임에서도 좀처럼 나서지 않으셨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오늘 내 칠순 잔치라고 다들 모였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다. 근데 큰애야, 네가 그렇게 큰 회사를 하고 있었다는 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거니? 제가 시아버지를 향해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건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다만 있는 그대로의 저를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요. 시아버지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네 시어머니가 너를 그렇게 대하는 거 알면서도 별말 안 했다. 그게 참 미안하구나. 집안 어른으로서 진작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내 잘못이 크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둘째가 좀 더 잘나 보여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지. 큰애를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식탁에 있던 손님들은 하나둘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몇몇 분은 저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한 손님이 제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런 얘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참 야무지게 하시네요. 저는 그저 옅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나서야 집안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제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싸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후련해? 아니면 마음이 복잡해? 제가 잠시 생각하다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둘 다인 것 같아. 후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맞았나 싶기도 하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오늘 당신 정말 멋있었어. 그로부터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동서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감사실이었습니다. 동서가 전화를 받으며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요?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신데요? 전화를 끄는 동서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라고 하네요. 감사실에서. 이후에 전해 들은 이야기지만 병원장은 그날 오후 저희 회사 법무팀을 통해 전달받은 자료를 확인하고 즉각 감사 절차를 재개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증거 불충분으로 덮였던 리베이트 의혹이 이번에는 구체적인 정황 자료와 함께 다시 도마 위에 올랐고 병원 내부 인사위원회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감사에 참여했던 병원 관계자에게 나중에 전해 들은 바로는 병원장이 자료를 검토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병원장이 자료를 넘기며 단호하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정황이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즉시 감사위원회 소집하고 관련자 전원 조사하세요. 동서가 감사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자료를 검토한 감사위원 2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자리에 있었던 한 관계자를 통해 대략적인 정황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위원 한 명이 자료를 펼쳐 보이며 물었다고 합니다. 이 리베이트 내역 보이시죠? 그리고 이 학회 참석비 명세, 실제 참석 인원이랑 청구된 금액이 안 맞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서는 처음엔 강하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거 다 오해예요. 제약회사와의 관계는 학술 교류 차원이었을 뿐이고 학회비는 행정착오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사위원들이 하나씩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 계좌 흐름까지 제시하자 동서는 점점 말문이 막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감사위원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정도로 구체적인 자료가 나온 이상 발뺌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는 게 서로에게 나을 겁니다. 결국 동서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병원은 동서에 대해 잠정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고 정식 징계위원회 회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동서는 그 자리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원 내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과 함께 간호사와의 부적절한 관계 정황까지 함께 불거지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같은 과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도 술렁임이 일었다고 합니다. 동서와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한 동료 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소문이야 예전부터 있었죠.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이번엔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병원 내부 게시판과 직원들 사이의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는 이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동서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던 후배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속 시원하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합니다. 몇 주 뒤 동서는 결국 병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내부에서는
사실상 해임과 다를 바 없는 사직이라는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동서가 그동안 쌓아온 교수라는 타이틀과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는 학회에서 우수 논문상까지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같은 업계 어디에서도 다시 자리 잡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시동생이 넋이 나간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우리의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병원 감사 결과와 변호사가 확보한 자료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시동생은 점점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해 들은 바로는 시동생은 한동안 술로 밤을 지새우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시동생이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형, 나는 정말 몰랐어. 내 엄마가 그럴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애는 또 어떻게? 남편이 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아이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려야지. 우리가 도울 테니까 너무 혼자 끙끙대지 마. 오랜 고민 끝에 시동생은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동서가 학회 출장이나 야간 당직을 핑계로 아이를 몇 시간씩 방치했던 정황, 그리고 심지어 불륜 상대인 간호사를 아이가 있는 자리에 데려온 적이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남편이 착잡한 얼굴로 전해줬습니다. 남편이 무거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판사가 그 부분 듣고는 표정이 완전히 굳더라. 아이 앞에서 그런 짓까지 했다는 게 밝혀지니까 양육권 얘기는 더 볼 것도 없어졌어. 결국 법원은 아이의 양육권을 전적으로 시동생에게 넘겼습니다. 동서는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크게 불리한 입장에 놓였고 병원에서의 사직과 이혼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며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제가 단순한 농사꾼이 아니라 수십 명의 직원을 둔 농업법인 대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셨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그 회사 대표라고? 그럼 여태까지 우릴 감쪽같이 속인 거야?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물어보신 적도 없었고 저도 굳이 말씀드릴 필요를 못 느꼈어요. 어차피 어머님한테 저는 그냥 고졸 농사꾼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사람을 학벌이랑 직업으로만 판단하고 정작 제일 성실하게 산 사람을 몰라봤구나.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도 마음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학벌이 아니라 인성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저도 참 많이 답답했어요. 저는 시댁과의 관계를 서서히 정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인연을 끄는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맞춰주고 참아주는 관계는 더 이상 이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저희 집으로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가 좋아하던 떡을 한 상자 들고 계셨죠. 시어머니가 머뭇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가다 들렀다. 이거 네가 좋아하던 떡집인 것 같아서 사왔어. 저는 잠시 말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웃으며 받았겠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마음이었어요. 어머님, 떡은 감사히 받을게요. 다만 앞으로는 저를 무시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시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많이 잘못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으마.
저는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도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등을 돌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예전처럼 아무 조건 없이 참고 맞춰주는 며느리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담담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어머님을 용서한다거나 아예 인연을 끊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부터는 저를 함부로 대하시면 저도 더는 참지 않을 거예요. 존중해 주시는 만큼 저도 자식 노릇하면서 살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억지로 가까이 지내려 애쓰지 않을 거예요. 그건 어머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제라도 잘해보마. 저는 그렇게 시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지도 그렇다고 예전처럼 무조건 감싸 안지도 않는 저 나름의 새로운 선을 긋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에 저에게 사업 얘기를 넌지시 물었던 그 이웃 아주머니를 마을회관 앞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제는 동네에도 제 얘기가 제법 퍼진 뒤였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반가운 얼굴로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아유, 자네 그렇게 큰 회사 대표였으면서 여태 그렇게 숨기고 다녔어? 나는 그냥 배추 농사 좀 크게 짓는 줄로만 알았지. 제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굳이 나서서 말할 일이 아니었어서요. 지금도 저는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인 건 똑같아요. 이웃 아주머니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감탄했습니다. 그래도 참 대단하다. 시댁에서 그렇게 무시당하면서도 꼭 참고 그 큰 사업을 일궈냈다는 거 아니야. 이제라도 알려져서 다행이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숨기고 살았던 시간들이 이제는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제 회사는 오히려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회사의 투명한 거래 방식과 품질 관리가 여러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며 새로운 대형 병원 체인과도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홍 실장이 밝은 얼굴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표님, 이번 계약이면 저희 회사 역대 최대 규모 계약입니다. 수도권 대형 병원 체인 5곳과 동시에 계약하는 거라 물량만 지금의 2배는 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홍 실장님이랑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죠. 감사해요. 홍 실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약한 병원 쪽 구매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병원가에서 저희 회사 얘기가 많이 돈다고요. 정직하게 사업하는 곳이라고 소문이 좋게 나 있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듬해 겨울 다시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예년처럼 제가 키운 배추를 트럭에 싣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회사 직원 2명과 함께였죠. 배추를 내리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트럭에서 내려지는 배추를 보며 놀란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예, 이걸 다 어떻게 가져온 거야? 트럭도 크고 사람도 여럿이고.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에요, 어머님. 요즘은 이렇게 도움받으면서 다녀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배추 나르는 걸 함께 도우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제 옆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이제야 좀 사람 대접 받는 것 같네.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근데 이제는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 일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하면서 사는 거지. 그날 저녁 배추를 다 절이고 나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김장을 담그는데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저 역시 예전처럼 눈치를 보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이면 밭에 나가 흙을 만지고 배추와 고추를 돌봅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고 얼굴은 여전히 볕에 그을려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손으로 일궈온 것들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그저 빈말이 아니라는 걸 저는 제 삶으로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